자, 우선 혈뇨의 일단 정의부터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뭔지 알아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혈뇨는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별거 아닌데 문제는 어떤 피냐? 적혈구가 섞여 나와야지 저희가 혈뇨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일 정도로 벌겋게 나오는 혈뇨, 그거는 유관적 혈뇨를 해가지고 어느 누구인지 겁이 나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씩 저희가 종합검진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현미경적 혈뇨, 이거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주 고배율, 한 400배 정도 확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지 겨우 이제 적혈구가 몇 개 보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밀 소변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특히 종합검진할 때 기본으로 많이 하시는 검사입니다. 자, 원인은 솔직히 얘기해서 엄청 많습니다. 수백 가지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다 그 생각할 수는 없고, 저희가 크게 일단은 나이대별로 일단 혈뇨를 보면, 일단은 젊은 나이, 20대 미만, 젊은 애기들 혈뇨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구체 쪽에 문제가 있거나 말 그대로 선천적으로 콩팥이 조금 약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혈뇨가 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염증, 방광염이라든가 이런 신우신염 같은 거 생기면 혈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콩팥 쪽이나 그런 쪽에 기형이 있는 애들로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30대 젊은 남자분들, 아니면 여성분들이 오실 때 혈뇨 나온다 하면 제일 흔한 게 요로결석. 여름이 되면 요로결석이 발생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뇨가 있으면 요로결석도 보통 20, 30대에서 오시면 저희가 의심을 많이 하고요. 그 밖에 또 염증입니다. 방광염, 요도염, 그리고 전립선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하는 결석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다들 한 40대 이상은 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으신 분도 오셨겠지만 40대 이상부터 저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암이죠. 예, 혈뇨가 나오는 암이 있습니다. 크게 신장암, 요관암,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별로는 어떠냐? 일단은 콩팥에서는 콩팥 원인 등은 아까 얘기한 사구체 신염, 신우신염, 그리고 신장암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요관 같은 경우에는 요로결석, 그 다음에 요관암, 요관에도 암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립선, 이거는 이제 남성, 이제 연세 드신 나이가 50대 넘으면 거의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잘 생기시는데,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 암 같은 것 때문에 혈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광 쪽에서는 이제 방광염, 방광결석, 방광암 같은 게 있으면 혈뇨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요로 감염은 어느 나이든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구체 신염이 이제 어릴 때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한 40대, 30, 40대부터는 요로결석, 그리고 이제 40대 넘어서부터는 암, 그리고 50대 넘어서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혈뇨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리겠습니다. 자, 혈뇨가 나옵니다. 혈뇨가 나오는데 여기저기 아파요. 배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소변부터 찌릿하고 아픈 혈뇨를 가진 환자가 있고요. 어떤 분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소변이 약간 벌겋게 나와요 하면서 오시는 환자가 있습니다. 과연 제가 누굴 더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동통성 혈뇨, 아프고 급작스럽게 나온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염증이나 아니면 요로결석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병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암보다는 덜하겠죠. 암이 있는 경우가 보통 증상이 없고 그냥 피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막 아파서는 막 걱정돼서 오면 저는 괜찮습니다, 검사해봅시다 하는데, 만약에 안 아픈데 한 몇 달 전부터 조금씩 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더 엄청난 검사를 해야 되나? 걱정하기 시작해요. 자,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흔한 거, 어렸을 때부터 생길 수 있는 게 요로 감염.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들 방광염 자주 걸리시죠? 네,
방광염, 그리고 방광염이 이제 진행을 하면 신우신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끔씩 환자분들이 나 갑자기 신우신염 생겼어 하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가 잘 없고요. 일단은 방광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올 때 신우신염 걸린 환자들이 나 갑자기 생겼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콩팥은요 이제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잖아요.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관인데 한마디로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오줌은 균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점점 내려서 하류로 내려와서 방광에 고여있을 때 보통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여기서 생겼다가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면 보통 신우신염이 걸립니다. 예를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드는 게 감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감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의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상기도 감염이라고 합니다. 기도 위쪽에 감염이 생기는 겁니다. 감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만 잘 드시고 잘 시험만 줘도 낫죠. 근데 이게 점점점 폐 안쪽으로 파고들면 하기도 감염이 생깁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게 폐렴. 이거는 이제 거꾸로 가긴 하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을 방치했을 때 신우신염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방광염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동네에 있는 의원이나 산부인과에서 한번 약 조금 드시면 나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가끔씩 진행이 됐을 때는 저희가 붙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비뇨기과는 저희가 이게 전문 분야다 보니까 항생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씁니다. 아주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천천히 올립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과 같은 경우에서는 빨리 나서야 되니까 엄청 센 항생제를 바로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염 저희가 이제 별명이 아래쪽에 걸리는 감기라고 해가지고 치료가 간단할 수 있지만 향후에 재발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잘 걸리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5, 60대 여성분들이 참 잘 걸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쯤에 이제 갱년기가 오시면서 저희가 그 아래쪽 특히 여성분들 질존이 많이 면역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방광염이 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 잘 걸리냐면 언제 잘 걸릴 것 같아요. 방광염 어머니들이 다 보시는 게 일정합니다. 매년 보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제가 예를 들면 11월 말쯤에 많이 오세요. 왜 11월 말? 맞아요. 김장기예요. 어머니들 자식들 좀 해먹인다고. 그리고 여기 저희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과메기철 고생할 때요. 고생 막 하고 나서 방광염 걸려서 많이 오십니다. 일단 이제 무리한가고 좀 연관성이 있고요. 방광염 증세는 아시겠죠? 아랫배가 아프고 오줌노도 시원하지 않고 자주 보시고요. 혈뇨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염증 때문에 방광벽이 헐면서 혈뇨가 이제 점막이 흘면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항생제 잘 치료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남성분들은 전리선염. 남성분들 전리선염 걸리신 분들 주변에 꽤 보실 거예요. 한마디로 여성분들은 방광염, 남성분들은 전리선염이 잘 걸리십니다. 이것도 연세가 들면 들수록 발생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사고치질인데 이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콩팥 자체의 기능이 문제인데 요거는 보통 단백뇨가 보통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장내과에서 이제 저희하고 내과에서 이거를 보게 됩니다. 일단은 혈뇨 나면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다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뇨가 있거나 저희 쪽으로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신장내과하고 협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 신장내과적인 치료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 시기에 제일 흔한 거죠. 요로결석입니다. 증상으로는 보시면 옆구리 통증, 하부 통증 그리고 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기전인데 저희가 신장 요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기 위나 대장하고 관련된 장기에 대한 그 신경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토하고 해가지고 보통 응급실 오실 때 장염인 줄 알고 많이 오시는데 제가 진료했을 때 방광염 요로결석으로 진단될 수 있고요. 요관을 뚫고 지나가면서 피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뇨가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보다 2013년까지 지금 요로결석 발생률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매일 4년 만에 거의 한 15%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저희가 식이 같은 게 요새 좀 아무래도 서양식으로 가고 단백질도 많이 보충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개석은 발생률이 여성분보다 남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 이따가 치료하는 방법 다시 또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3, 50대 남자분은 활동량이 좀 많으신 분,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탈수가 되면서 결석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여성분이 아니고 남성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고요. 전립선을 제가 내시경을 직접 보면요. 혈관이 굉장히 많은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시뻘개요. 말 그대로 조금만 잘못해도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증식증 증상별로 치료하는 거 보면요. 합병증 동반이 그냥 일반 전립선 비대증도 있지만 요로 폐색과 혈뇨를 동반한 전립선 비대증도 아시겠지만 2011년보다 거의 한 5년 사이 76%나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확실하게 시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냐? 동물성 시기, 서양 시기 관련이 많고요. 우리 조선, 대한민국 민족은 어떻게 보면 초식동물이에요. 아주 선조 때부터 고기를 거의 못 먹고 살았는데 최근 50년 동안 요새 솔직히 요새 반찬 중에서 고기 반찬 없이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철저하게 나는 채소만 먹는다. 잘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혈뇨가 잘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비뇨기계의 계통암입니다. 혈뇨가 나는 암이고요. 요거는 고려대에서 자기들 오는 환자분들 상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인데 혈뇨로 온 환자들 50%가 암이었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거는 이제 대학병원이라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오실 정도면 보통은 이제 타병원에서 암이 진단되는 경우 대학병원 가십시오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혈뇨관이 심해가지고 암인 경우에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암 발생 다른 저희 생명기록병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암 환자가 훨씬 많은 거고요. 실제로는 한 10% 정도 된다고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암 발생하는 아까 얘기했는 전립선암, 요도암, 신장암, 방광암 보면 2010년 암 발생률을 보면요. 7위를 하고 있어요. 전립선암, 신장암 7위,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많이 걸리느냐? 슬프지만 남자입니다. 여성분보다 남자분이 혈뇨에 관련된 암이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남자 전체 암 중에 4, 8, 9위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죠? 근데 왜 그러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흡연하고 관련성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이 여성분보다 좀 담배를 좀 많이 피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 다 암들이 다 전립선암은 남자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나머지 방광암, 신장암은 다 담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금연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시겠죠. 자, 이거는 먼저 잘 보이게 도표를 해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남자들의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발생률이 높고요. 발생하는 비율도 전립선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증가하는 암이 있습니다. 미암, 폐암 이런 거는 요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립선암하고 대장암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무래도 동물성 시기가 관련성이 많다고 되어 있고요. 방광암이나 신장암도 진단율이 2018년보다 한 4년 사이에 좀 많이 증가하고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광암 진료도 똑같이 2014년보다 2016년에 비해서 거의 한 10,000명 정도 증가되어 있고요. 진료를 보면 남성분들이 거의 한 80%, 여성분이 20%. 그렇다고 여성분은 그러면 나는 안 걸리겠지. 하지만 제 환자 중에 반은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뭐 발생률은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발생률이 좀 높아지겠죠. 60대, 70대 발생률이 거의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혈뇨가 보이는 경우에는 빨리 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사를 뭐 하는지 요걸 이제 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사 다가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 보통 외래에 오시면 시행하는 검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약 드시는 건 없으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다치신 적은 없으신지, 뭐 아니면 뭐 특별하게 이전에 언제부터 혈뇨가 나오신지,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여러 가지 병력 청취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예전에 유명한 그 내과 선생님께서 말씀했어요. 말만 잘 들어도 제가 병을 70%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얘기만 잘 들어도 무슨 병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고요. 이 병력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떤 검사를 빨리 하는 게 좋은지 판단합니다. 뭐 검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A부터 Z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중요한 검사만 뽑아야 되는데 이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딥스틱이라는데요.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간이 검사입니다. 이게 소면에다가 뭐 종이 같은 거 찍어가지고 색깔 보는 거죠. 뭐 이게 보통 그러니까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 같은데 간단하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통 오셔가지고 정밀 소변 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기계까지 돌리면서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요세포 검사, 담배 검사, 그 다음에 이건 특수한 NMPC라 가지고 방광암을 보는 특수한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진행을 합니다.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일반 검사 뭐 이런 거를 다 하고요. 특히 PS를 해가지고 이건 전립선 암에 관련된 피검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추가적으로 하고, 이 피검사도 굉장히 중요한 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혈뇨가 나오는 원인 중에서 다른 장기 문제에 의해 가지고 혈뇨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혈련자는데 혈뇨가 아니고 그냥 붉은색 소변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다른 뭐 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도 나올 수 있어서 이것도 검사를 합니다. 검사 뭐 전형에 보면 요거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뭐 동네에 뭐 요새 보니까 보험 드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험 이제 설계사들이 요거 딱 찍어가지고 혈뇨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뭐 보험 들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문제 있으면 큰 병원 가가지고 검사하고 와야지 우리 보험 들어줍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간이 검사입니다. 그냥 색깔 변화만 보는데 문제는 이거에 따라서 혈뇨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한마디로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검사 안 읽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한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른 화학물질, 뭐 염증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도 색깔이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 저희 쪽으로 이제 큰 병원 가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정밀한 소변 검사를 합니다. 정밀한 소변 검사는 일단은 눈으로 봐서 색깔은 어떤지 화학적 검사, 이거는 뭐 단백뇨 이런 거를 찍어보고요.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맞아요, 적혈과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요새는 뭐 기계가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비싼 기계가 있는데 여기다가 소변을 넣고 돌리면 아닥닥 하면서 뭐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거를 빨리 파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보고 필요한 영상 검사를 합니다. 뭐 영상 검사를 하면 아시겠지만 뭐 CT, 초음파, 뭐 MRI 같은 게 있고요. 일단은 뭐 초음파는 신장, 방광, 전립선 동력을 볼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경정맥, 신우조영술, 뭐 CT 같은 거를 많이 찍습니다. 전립선 초음파는 남성분들은 보통 저희가 많이 40세 이후에는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해드립니다. 요거로 볼 수 있는 거는 전립선 크기, 모양, 전립선에 대한 를 검사를 해보고요. 콩팥도 저희가 초음파를 해봅니다. 심장에다 초음파를 해가지고 심장에 뭐가 있는지, 방광도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뭐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경정맥 신우조영술 해가지고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조영제가 콩팥에서 조영제가 내려오는 모습, 방광에 차 있는 모습 같은 거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뭐 복부 초음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엑스레이로 확인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요로결석인 경우, 요로결석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많이 찍고요. 뭐 돌이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로 조영술이라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사를 맞으면 이 조영제가 몸을 한 바퀴 돌아서 콩팥으로 배설이 됐는데 그때 나오는 모양을 성상을 보면서 확인하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가 조용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막히면 여기는 잘 내려가는 겁니다. 이쪽이 정상이고요. 이쪽이 비정상이니까 잘 안 내려갔네, 뭐가 막힌 것 같네, 자세히 보면 돌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동네 병원에서 많이 하죠. 간단한 검사고 엑스레이가 있으면 촬영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에서 많이 하고 보통은 이제 저희같이 종합병원 큰 병원에 오면 CT를 보통 많이 찍습니다. CT를 찍으면 요로결석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돌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암 같은 것도 CT를 찍으면 나옵니다. 요거는 요관에 대해 암덩어리가 각 막고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 방광은요, 물은 이렇게 좀 어두운 회색입니다.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CT 찍어서 이런 큰 덩어리가 있는지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검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나는 더 정밀하게 하는 검사를 시행하는데 크게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시경 검사는 방광 내시경과 요관 내시경입니다. 일단 방광 내시경은요, 방광 안으로 저희가 내시경을 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거고요. CT 찍었는데 다 안 나오냐? CT 찍으면 다 확인되지 않느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종합병원 갔다가 CT를 찍었어요. 그렇지만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은 또 봤습니다, 따로. 저도 대장내시경 해봤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거 설사해가면서 토하면서 가가지고 하는데 받기 싫어요. 그러면 CT 찍어서 확인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거는 CT는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딱 고정된 장기들, 간이나 콩팥, 비장, 췌장 이런 거 움직이지 않는 장기들은 참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대장, 방광같이 그러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오줌이 막 차 있을 때는 부풀어져 있다가 오줌을 누고 나면 쪼그라들고, 위도 밥 많이 먹으면 늘어났다가 밥 소화하면 또 쪼그라들고, 이런 장기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연동장기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장기는 내시경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보는데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죠. 예전에는 이거 쇠고책이거든요. 이거를 집었는데 여성분들은 괜찮습니다. 여성분들은 요도가 짧아가지고 요만큼 돼 있어서 요게 들어가도 크게 불편감 없었는데, 남성분들은 이거를 집어넣으면 거의 고문 수준입니다. 그 비명 소리가 진짜 저리 가라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어요. 요도는요. 거의 한 7, 80도 정도 꺾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펴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경성내시경을 했는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연성내시경, 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내시경이 있습니다. 요글이 나오면서 확실히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한림의대 교수님이신데 이제 설명해요. 환자 고통 줄이고 정확도도 높인다.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면 요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뒤쪽에서 사각지대가 되는데 꺾어서 뒤집어서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증도 덜하고 저희가 정확도 높이면 연성내시경을 받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요새 저희는 당연히 갖고 있고요. 요새 이제 성모나 설림도 이런 거 지금 갖춰져 있다 하더라고요. 검사가 아무래도 안 아프다는 거는 거짓말고요. 확실히 덜 아픕니다. 그래서 못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환자분들 요새 잘 받고 특별하게 불편하냐면 좀 아프다 별로 이렇게 하시는 분 많고, 예전에 경성내시경 받다가 이거 받으신 분은 진짜 안 아프대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해도 별로 많이 안 아프시니까 필요한 경우에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관내시경인데요. 아까 얘기한 그 방광내시경보다 더 가는 내시경으로 소변 보는 구멍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콩팥까지 올라가서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보기는 좀 힘들고 보통은 마취를 해가지고 환자분 재워놓고 많이 합니다. 이 요관내시경 할 때는 보통은 조직 검사를 보통 같이 많이 하고요. 요거는 이제 방광내시경으로 보는 이제 방광암인데, 방광암이 생긴 게 또 산호초처럼 생겼습니다. 볼록볼록 유두성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눈으로 보고 암이다 이러면 이제 수술 날짜 잡고 수술 보통 많이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요관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보는데, 요게 이제 다른 병원에서 내시경 한 거 제가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이게 콩팥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계세요. 저희도 당연히 요건 다 기계가 다 있고요.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다음부터죠. 제가 지금 검사를요, 안 아픈 것부터 점점점 아프는 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제 실시간 조형 검사하는 건데, 요거는 약간 침습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뭘 집어넣고 해야 됩니다. 뭐 좀 많이 어렵죠. 역회성 조형, 요로정수, 선행성 요로정수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실시간 검사입니다. 제가 방광 내시경 넣어가지고 요관으로 조형들을 싸가지고 이게 막히는데, 이런 게 막히는 거거든요. 막히는 데 없는지 수술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것도 회장을 하지 않고 보통 수술방에서 많이 하고요. 이게 역행성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조형을 해서 본다는 거고, 선행성은 요로 콩팥으로 제가 특수한 바늘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막히는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시는 거죠. 대학병원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하는 검사입니다. 저희가 경직장 초음파를 하는데, 항문으로 초음파 기계를 넣어서 젤스붐에서 바늘을 찔러가지고 조직을 채취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합니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고요.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이게 합병증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뭐 염증이나 출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방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는 이거를 잘 안 하고요. 보통 저희 병원으로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날짜 잡아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콩팥 조직 검사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콩팥 자체의 사구체 신경 이런 거는 콩팥을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암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암은 잘 검사를 안 하고요. CT 혼동 나오는 거 보고 보통 수술을 많이 합니다. 바로 조직 검사를 따로 안 하고요. 자, 이제 큰 원인하고 검사하는 거를 쭉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감별 질환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암이 아까처럼 아주 심플한 뭐 염증이라든가 아니면 결석, 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검사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희가 보통 혈뇨난 분들 검사해보면 한 30%는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문진이 중요하죠. 물어보는 거죠. 항응고제를 드시는지, 요새 뭐 신근경색,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 그거 있으면 아무래도 피가 묽어지다 보니까 조그만 상처에도 혈뇨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 복용 여부, 그 다음에 어디 부딪히지는 않으셨는지, 뭐 걸어가다가 환자분 콩팥이 어디 있을까요? 콩팥. 보통 가끔씩 환자분들 오면 콩팥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기 많이 얘기해요. 아래쪽, 요 배. 여기 있는 분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 콩팥 이식 받은 분들은 콩팥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실제 콩팥은요, 여기 있어요. 굉장히 위에 있어요. 그리고 앞쪽이 아니고 뒤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많이 손상을 많이 하면 어디 올라가다가 사대로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등으로 콱 떨어졌다. 아니면 여기 옆구리를 심하게 탁 부딪혔다. 한번 옆으로 많이 넘어지면서 탁 부딪히면 콩팥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딪혔는지 물어보고요. 다친 분 없는지, 그것 때문에도 피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생리 때문에 생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섞여면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여성분들이 좀 잘생기는데 요도 끝에 종기가 잘 납니다. 어머니들 보시면 요도 끝에 빨간 게 올라왔다 하면서 많이 오시거든요. 큰 심각한 질환은 아니고요. 요도 주변으로 종기가 생기면서 피가 섞여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붉은색 소변입니다. 이건 혈뇨가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혈뇨라고 해가지고 와서 정밀 요검사 아까 한다고 했는데 적혈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눈으로는 붉게 보여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혈뇨인데 하면서 왔는데 실제로는 혈뇨가 아닌 겁니다. 정의상으로는. 자,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비트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비트 보시면 굉장히 붉은 거의 자줏빛 색소잖아요. 그 색소가 먹고 몸으로 통해서 콩팥으로 배출이 됩니다. 붉게 보여요. 굉장히 붉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와서 혈뇨가 난다 해서 유관적 혈뇨가 난다 해서 막 와요, 급하게.
그래서 소변 검사를 우선 합니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요새 뭐 드세요? 하면서 꼭 물어봐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 먹는 거 없대요. 그럼 제가 뭐래요? 뭐 비트나 아니면 카레를 진하게 먹거나 그런지 않냐고 물어보면 먹었다 하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기하죠? 우선 또 달팽이 똥하고 똑같습니다. 달팽이 당근 먹으면 주황색 똥 나오고요. 오이 먹으면 파란색 똥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아요. 색소가 콩팥을 통해서 배설되다 보니까 붉게 보일 수 있고요. 강한 카레죠. 뭐 근데 웬만한 카레는 아니고요. 굉장히 진한 요새 보면 특수 카레가 많습니다. 붉은 카레 이런 거 그런 거 드시는 경우이고 블랙베리 이것도 굉장히 진하죠. 그것도 색소가 몸으로 통하면 붉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감별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감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고 소변에서는 피가 안 나오는데 붉게 보인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시비 같은 걸 물어보면서 아 이런 거 있지 않냐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탈수입니다. 현재 제일 많은 거죠. 요새 땀 많이 흘리고 아니면 막 땀 흘리면서 일 많이 하고 하면요. 땀을 흘리면요. 몸에서는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꾸 농축을 시켜요. 그러면 콩팥으로 나올 때 오줌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얼마큼 진해지느냐? 진짜 혈류처럼 붉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물만 많이 드시면 또 풀려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낮에 뭐 반일 하고 오시고 난 다음에 저녁에 오줌이 붉게 나온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요. 물만 먹으니까 깨끗해지는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똑같이 소변 검사해보면 적혈구가 안 나오고 그냥 붉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아까 피 검사한 이유. 저희가 황달이 걸리면요. 황달 그 얼굴 노래지잖아요. 눈도 노래지고. 근데 그 황달 성분이 콩팥으로 통해가지고 나오면요. 붉게 보여요. 그래서 소변이 붉게 보이는데 내가 간이 원래 좀 안 좋다? 그러면 간 담독. 그래서 이거는 피 검사를 해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간은 괜찮은지 담독 폐역은 괜찮은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제가 빨리 소화기내과나 일반내과하고 혈진을 봐가지고 치료를 해드립니다. 자, 요거 근육 파열. 이것도 참 많은 경우인데 저희가 소고기 사 먹으면 붉잖아요. 소고기가 뻘겋잖아요. 소고기가 뻘건 게 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고기를 팔 때 피부를 다 뺍니다. 피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기 보면 뻘개요. 우리 근육 보면 뻘겋잖아요. 그게 저희가 있는 이제 근육 세포 중에서 붉은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오글로빈이라는 세포가 색소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 색소가 근육이 파열되면서 그게 피를 통해서 나오면 붉게 보입니다. 얘도 적혈구가 아니고 그냥 붉게만 보여요. 보통 예를 들면 어떻게 많이 생기냐면 중학생 아들이 갑자기 속에서 피가 난다면서 어머니가 막 데리고 와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적혈구는 안 보여요. 왜 그렇지? 그럼 물어봐요. 근데 얘가 얘기를 해요. 아, 그저께 내가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쌤한테 걸려가지고 엉덩이 엄청 맞고 그 다음에 오리걸음으로 한 운동장 한 두세 바퀴 돌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 시커매요. 막 여기 허벅지 같은데. 막 조절을 하면서 근육이 터지는 거예요. 피멍 든다죠. 그 피멍 드는 게 근육이 파열되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붉게 보이면서 적혈구는 안 나와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미오글로빈이라는 게 콩팥을 통하면서 콩팥을 다 끌고 지나가면서 콩팥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거는 수액 치료를 빨리 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일이 잘 없겠죠. 근데 가끔씩 되면 자동차 사고가 심하게 난다든가 아니면 누가 요새 참 좀 슬픈 얘기지만 요새 길 가는데 누구 두들 맞았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인데요. 어머니들 많이 드시는 약이죠. 진통제나 철분제 아니면 계량약 같은 거 드셔도 소변이 붉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같은 거는 여기 막 잔뜩 적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아까 항응고제 드시는 분도 물어보고 이런 약 같은 거 드시는 것도 저희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약이 문제인 것 같으면 그 약을 잠깐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감별을 하고요. 이제 치료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결석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치료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크기가 작은 5mm 이하도는 약물 치료해가지고 배출을 시키고요. 90% 빠지는 경우 있는데 잘 안 빠지는 경우 있고 잘 안 빠지면 제가 잘 아시죠? 밖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 체해 충격파 세수술 해가지고 밖에서 충격파를 둬서 돌을 밭으로 틀어서 자연 배출을 시킵니다. 좋은 점은 금방 하고 금방 가시면 돼요. 하지만 나쁜 점은
한 번에 깨진다는 보장을 못 해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기계관의 성능을 얘기할 때 파쇄율이라는 것을 설명드려요. 한 번에 돌을 깨서 부스러져서 나오는 확률을 잡는데 보통 70% 잡습니다. 나머지 30%는 잘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간단하긴 하지만 안 빠질 수 있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달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콩팥 있는 돌도 똑같고요. 제가 이제 보통 파쇄수는 저희도 뭐 세석기를 갖고 있고요. 동네에 있는 뭐 유명한 세석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잘하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돌이 한 번에 안 깨진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가 도저히 막 못 참을 거, 그러니까 돌이 내려오니까 못 참겠다. 아니면 뭐 이것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있는데 그럴 때는 수술적으로 빨리 급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좋은 점은 99% 제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점은 이제 마취를 걸어야 되죠.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를 걸어야 되고요. 한 1박 2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내시경으로 들어가지고 돌을 꺼지는 경우 있고요. 연성 내시경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는데 저희는 이제 레이저가 있다 보니까 특수 레이저로 돌을 잡아서 조각을 내가지고 끄집어내고요. 현재 레이저가 저희는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와트라는 게 파워거든요. 얼마큼 센 건데 약간 약한 이건 돌만 정력으로 깰 수 있고요. 100와트는 이게 레이저를 가지고 이거는 절개를 할 수 있습니다. 살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립선 수술할 때 쓰는 특수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두 대가 다 있습니다. 지금 두 대 있는 병원이 저희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전립선 수술하려고 내놨는데 이걸로도 돌 많이 깹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워가 좋다 보니까 돌이 진짜 잘 깨져요. 저희는 이제 2017년도에 저희가 특수한 연성 내시경, 아까 있는 요관 내시경 하는 거 들어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한 1000개 정도 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잘하는 게 이제 2019년도에 올해 했죠. 저희가 경북 요로교수 집단회 이런 거를 저희 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8개 대학병원 교수님들입니다. 여기 경북대 교수님, 여기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강대 우리 회장님, 이게 돌 전문적으로 하는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계명대도 오셨고, 파티마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요. 내가 이런 환자 있는데 이렇게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면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희가 의사들이요, 가만히 한번 면허증 따고 나면 노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자꾸 바뀌어요. 계속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돌 수술 막 다 개복해서 해야 되는데 요새는 개복할 필요 없이 다 내시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자꾸 연구하고 자꾸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집단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계속 대구에 내에서만 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저희 경북지방에서는 포항이 처음으로 요걸 열었고요.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 아주 큰 경우, 신장제에서 아주 큰 경우에는 옆구리를 뚫어서 직접 돌을 보고 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침술적이죠. 옆구리를 많이 손가락 굵기 정도로 뚫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암 치료에 대해서 하는데 방광암 치료입니다. 방광암 이제 진단됐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아주 아까 있는 그 내시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전기 칼입니다. 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끌어내요. 이거는 서울대 가서 똑같은 수술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산병 했을 때 똑같은 걸 했거든요. 뭐냐면 수술법은 처음은 똑같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 잘라내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수술 겸 저희가 조직 검사입니다. 해가지고 방광암은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 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래쪽으로 얼마큼 파고든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술해가지고 뿌리 얼마큼 깊은지 해가지고 변기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별로 안 깊고 촉이다. 그러면 계속 지켜보면 되고요. 좀 깊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광을 다 드러내고 장으로 인공 방광 만든다든지 아니면 장로라 해가지고 옆으로 오줌 주기를 뺀다든지 이런 심각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대학병 가셔야죠. 요관암, 신장암은요. 신장암은 요새는 예전 같으면요, 콩팥에 암이 있으면 다 드러냈습니다. 콩팥 전체 다 드러냈는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부분 절제만 많이 합니다. 뭐냐면 콩팥이 하나보다는 1.5개라도 있는 게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 절제를 많이 하시고요. 요관암은요, 좀 특이해요. 요관암이 여기 한 군데 조그맣게 생겨도 콩팥부터 방광 일부까지 싹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요관에 있는 점막을 타가지고 암들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점막이 있는 부분은 싹 다 드러내야 돼요. 좀 심각하게 하죠. 그리고 뭐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제가 비뇨기과암들은 그래도 순한 암들이라서 초기에 발견되면 거의 뭐 완치율이 92%, 99% 굉장히 성공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만하면 좀 진행 속도도 좀 빠르고요. 완치율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요거는 빨리 발견돼서 빨리 수술하는 걸 보통 하고요. 뭐 전립선 비대증은 뭐 남성분들이 많이 아시겠죠. 뭐 이게 방광이고 이게 전립선이고 소변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커지면 오줌 내려가는 줄기가 막히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술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겁니다. 전기 칼로 해서 이렇게 안쪽을 파내가지고 구멍을 넓히는 거고요. 특수 레이저로 녹여버립니다. 이거 레이저가 쫙 나가면서 전립선을 막 녹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구멍 넓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이저, 100W 고출력 레이저는 요 수술할 때 씁니다. 전립선을 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점점 파가지고 땅굴 판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 요 근막을 내두고 싹 다 돌려내는 겁니다. 막 귤 껍질 남겨놓고 안쪽에 거만 싹 다 떼내는 거죠. 요새는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하면 얘보다는 뭐 출혈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재발 가능성도 떨어진다서 요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무조건 다 이걸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작으면 요게 훨씬 낫고요. 크기가 크면 이런 걸로 하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암이죠. 전립선암 아까 얘기했지만 뭐 남성암 4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만큼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로봇입니다. 로봇 수술로 많이 하고요. 아까처럼 조직 검사하고 암 나오면 뭐 초기면 로봇 수술해서 이렇게 아주 밖에서 그냥 교수님이 편하게 수술하죠. 하지만 로봇이라는 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부분도 잘 수술할 수 있어서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요새 대학병원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한 5분 안에 끝낼 거고요. 자, 검사가 필요한 자, 영어로 잘 적혀있죠?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은 아까 보겠어요. 방광암, 신장암, 전립선 다 흡연하고 관련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하는 직업군.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소방관들, 아니면 화학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포항하고 울산이 조금 슬픈 게 여기 옆에 이제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화학물질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보다 발생률이 좀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분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종별 가족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분들 중에서 방광암이라든가 전립선암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교수님이 닥터의 정석이 나오셨는데, 아까 얘기한처럼 확률은 낮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10%라도 암일 수도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0%라도 암일 확률이기 때문에 혈뇨가 있거나,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남성분들, 흡연자들, 이런 분들은 꼭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